네, 그러면 제2세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군사 전략에 관해서 하는 2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분은 이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님이십니다. 이 최강 부원장님께서는 국방연구원의 국제안보협력실장을 또 역임하셨고 또 외교안보연구원 연구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군사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최강 원장 부원장님 박수로 맞으면서 사회 시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뭐 최고는 아니고요, 조금 합니다. 조금 관심 있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중요한 한반도 미래 포럼의 회의를 우리 연구원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 굉장히 큰 기쁨이고요. 또 항상 존경하는 천영훈 소장님 다시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우리 천영훈 고문님께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근데 저랑 우리 천영훈 소장님이랑 어떻게 같이 출장을 가게 되면 참 내가 왜 출장을 같이 왔나. 제가 천 고문님보다 어리기 때문에 항상 뒤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추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 고문님과 같이 이렇게 출장 다니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상당히 그러면서도 상당히 많이 배워왔고 앞으로도 많이 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회의는 첫 번째 회의가 북한에게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은 아마 이 두 번째 회의는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군사적인 방안 아니면 평화적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라고에 대한 어떤 플랜 B에 대한 얘기가 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는 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 즉 핵을 가진 북한과 살아가는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미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3축, 3K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킬체인, KAMD, KMPR 세 개를 가지고 북한에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제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신원식 장군님처럼 아마 가장 그 전문적인 지식과 실질적인 대책을 알고 계신 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신원식 장군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 한 2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신원식 장군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론을 위해서 국방에서 외교로 전향한 이제 신범철 교수가 있습니다. 저랑 같이 국방연구원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왔고 또 이제 외교부에서 정책기획관으로서 3년 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외교와 국방을 고루 다룰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팔로우했고 국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토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범철 교수에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방연구원의 군사전략실장을 맡고 계신 안광수 박사님입니다. 주로 이제 군사 전략 부분이니까 아마 좀 더 국방연구원이 아마 가장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불행히도 이 너무 많은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얘기 못할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있지만 아마 우리에게도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오늘 여기 토론자 사회자 보니까 다 국방연구원 출신입니다. 저도 이제 국방연구원에서 한 8년 동안 있었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무슨 동문회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안광수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원식 장군님께 발제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신원식입니다. 제가 그 최근 몇 개월 됐구나. 모 방송에 가서 최근에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서 제가 좀 약간 농담 비슷하게 문제는 영국의 셰익스피어가 냈다. 죽느냐 사느냐. 답은 이수인 장군께서 하셨다. 생적사, 사적생.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명랑해전이 1597년에 있었고 셰익스피어가 1564년에 태어나서 1614년에 죽었으니까 아마 햄릿을 명랑해전 전후에서 썼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해 보는데 햄릿을 언제 썼는지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도 카톡이 있었는지 둘 다 해군의 나라, 해군들의 나라의 문호가 답을 내고 동양의 우리 또 이순신 장군께서 답을 낸 것 같이 문제를 내고 그래서 뭐 그걸 서두에 꺼내면서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군사 전략 그 앞서가지고 참 마음이 정말 이순신 장군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텐데 자꾸 자다가 뭐 한 것처럼 다른 데 자꾸 긁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핵무장 북한이 아까 천수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가장 우리한테 최선은 비핵화되는 거겠죠. 중간쯤 되는 것이 비핵화가 실패해서 북한의 핵무장을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막아내는 건데 아마 한미 동맹이 경고한 것이 중간지대쯤 될 거고 제일 아마 이게 이제 안 좋은 것이 북한이 그걸 노력했을 텐데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능력 가지고 한미 동맹이 약화된다든지 궁극적으로 디커플링 돼서 이게 이런 문제가 에치슨 라인 시즌 2가 되는 거면 아마 제일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될 텐데 세 번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정치적 환경의 문제니까 제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에 대한 군사 전략이라고 보다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군사 옵션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10페이지 보시면 개요에 보니까 첫 번째 놓여 있는 것이 일단은 이제 비핵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비핵화를 우리가 외교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도저히 이것은 군사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필요시라고 넣은 것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의명은 빠졌는데 국군 통수권자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군사작전을 하라고 그러면 군대는 해야 됩니다. 그때 준비 안 했는데요. 아니 그런 거 지시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거와 무관하게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점에서 두 번째는 이제 비핵화가 실패했다든지 또는 실패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빨리 조기에 북한의 핵무장이 됐다고 아예 군대에서는 정의를 하고 전제를 두고 군사 전략과 대응 태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군사 작전 준비는 첫 번째가 가장 약한 것부터요. 요거는 뭐 순수한 군사적 옵션이라기보다 사실은 외교적인 강압 전략의 일환으로서 군사적인 수단을 쓴다는 그런 의미인데 아태 지역의 전력 전강이라든지 한국과 미국, 일본 이번에 뭐 서리노 했는데 참 아쉽지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 확대, 또 아시안 국가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 천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미국과 대만의 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또 안보적인 면에서의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압박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상의 방법이 효과가 없을 때는 우리도 미국과 함께 군사적 옵션을 할 수 있다는 심리전 전개 이런 것들이 일단은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가벼운 군사적 옵션이 될 거고, 이제 2번, 3번은 사실은 이제 군사 행동입니다. 작전 예방 타격에 해당되는 건데 특별히 빼놓은 것은 이제 북지도부만 제거를 하는 매티스 장관이 이야기를 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옵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북지도부 제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 이것은 이제 김정은이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대한 확실한 정보가 확인이 되고 수단이 준비되어 있고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김정은이가 말 비행기 타고 가면 참수작전이라는 게 공대공 미사일 한 방에 끝날 수 있습니다. 배 타고 가면 의뢰로 끝날 수 있는 거고 노출되어 있는 지상 집무실에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뭐 거기에 맞는 미사일이 날아갈 거고 지하시설에 있으면 뭐 GBU-57 같은 것들이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 스텔스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미사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있고 최근에 뭐 참수부대 했는데 이건 일단 뭐 심리적인 그거는 되겠지만은 좀 현실성은 약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 이제 물리적 제거 외에 사실은 그 여러 가지 공작적 차원에서 내부에서 제거를 한다든지 어떤 외부가 아닌 북한 내부 동력에서 제거하는 방법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을 하면 가성비는 뭐 최고죠. 최고인데 이제 이게 뭐 실패를 하면 리스크가 너무 많습니다. 김정은이가 아이고 나를 죽이려 하는 거구나.
그러면 다른 옵션하고 틀려 이것은 김정은이가 극단적인 선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넓어 있기 때문에 이건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익과 리스크 차이가 너무 극단으로 멀어져 있다 이런 방법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방 타격 중에서 북지도부 제거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들입니다. 예를 들면 군사 목표가 핵시설만을 제거를 할 수도 있고 핵시설 외에 혹시 반격을 하면 김정은이나 북한의 지도부들이 반격 지시를 못 내도록 지휘 통제 시스템 자체를 파괴할 수도 좀 넓힐 수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혹시 얘네들이 반격을 할 경우 대비해서 우리가 대규모로 들어가려고 하면 방공망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미 연합 항공 전력들인데 그래서 북한의 방공망 제거까지를 해서 아예 반격을 못하게 하거나 반격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 예방 타격은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설정된 군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표적들이 다 식별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만일 김정은이가 반격을 해서 확전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군사적 국가적 전쟁에 준하는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과정이 노출 안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 간의 합의 그리고 양국 국내의 어떤 정치적 합의 이런 것들이 선결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에 보면요. 예방 타격 관련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2번째, 3번째 항은 지금 한미 특히 우리 내부로 볼 때 이게 충족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방 타격이 현실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전면전 또는 이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절된 가능성을 전략적으로 완전히 차단할 때는 가능할 겁니다. 이게 매티스가 말하는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두 번째 방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지도부를 제거를 해서 아예 제거하는 방법이나 그런 기기묘와 그런 확실한 멋진 군사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더 이상 반격을 못할 제어 장치를 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국의 예방 타격 입고로 전면전으로 입고로 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미 양국이 이에 대해서 확실하다 하고 공감이 돼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합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미국은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북한의 정권 유지를 교환의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이런 트레이딩에서 목표는 사실상 양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양국은 이에 공개적으로 쏙내를 비쳤습니다. 미국은 레짐 체인지라든지 뭐 한미연합군이 휴전선을 넘는다든지 기타 북한의 뭐 흡수 통일을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띄웠고요. 이에 화답하듯이 사실은 황구시보 같은 데서 4월 20일 날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현 정전 체제가 유지되고 한반도 그대로 남북한 분할 상태로 있고 한미연합군의 지상군이 휴전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북핵 시설만을 제거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해서는 중국은 불개입하겠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8월 달에 괌 타격 문제가 한참 떠오를 때는 북한의 어떤 도발로 인해서 미국의 군사행동을 할 때는 중국이 중립을 지킨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붕괴는 내가 좌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사실은 북한이 제일 좀 은혜피하겠지만 나머지들은 회피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제 국내에는 거래가 딱 어떤 값만 정해지면 거래가 됩니다. 왜냐하면 강제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국제사회라는 것은 강제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거래 당사자 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신뢰가 쌓이면 이러한 것들도 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대규모 반격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아마 천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정은이 선택지는 두 가지일 겁니다. 북핵 능력 제거를 감내하고 생존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의 중립적 방관하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인가. 전자를 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국도 깝깝합니다. 만일 미국의 군사행동하면. 중국이 택할 수 있는 것은 방기 아니면 개입인데요. 방기하자니 자기 리더십의 상처를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개입하자니 중국이라는 나라가 1950년도에 한반도에 개입했던 중국과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은 이름만 같이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때는
폐쇄적 국가고 교육도 잘 안 했고 하더라도 공산권과 제한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G2 국가로서 세계 최대의 통상국가입니다. 통상국가로 나와서 부유해졌지만 그만큼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진 상태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국도 개입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중국이 방관적 위치를 방기하게 된 상태에서 김정은이 이런 선택지를 강요받도록 해야 된다. 아마 성공 여부는 김정은이가 당건 미중이 제시한 정권 생존 보장이 확실한가, 또 얼마나 지원을 해줘서 내가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와에 대한 신뢰하고 채찍, 한미가 진짜 나를 조금만 움직이면 나를 완전히 이 지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를 의지를 확실히 현시하기 위해서 막강한 준비태세를 갖췄구나. 이런 데는 믿음이, 이런 데는 공포에 좌우될 것이다. 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핵무장이 됐다는 전제로 우리가 군사전략도 수립해야 되는데, 군사전략은 제가 안 써놨는데 이것은 뭐 간단합니다. 원칙은 한미연합으로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구산 확장 억제, 맞춤형 억제 전략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의 수단에는 해구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 디펜스하는 미사일 방어 전력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구산보다는 확장 억제가 크죠. 그런데 해구산과 확장 억제는 미국의 글로벌 모든 동맹국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한반도에 대해서는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적용이 됩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의 핵심 내용은 4D 개념, 디터런스, 우선 억제합니다. 억제는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DIME, 외교적 수단, 인텔리전스, 밀리터리, 에코노미 네 가지를 씁니다. 이 억제가 실패했을 때 처음에 디스룹트, 와해, 교란을 시키고요. 디스트로이, 킬 체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펜더, MD하고, MD는 이제 군에서만 하는 건데 요 방어를 좀 더 확대시키면 민간인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 소위 사후 관리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뭐 크게 이 전략 개념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한 전략 하에서 대형 태세 구축 옵션이 뭐뭐 있느냐. 첫 번째가 우선 한미연합입니다. 한미연합을 할 수 있는 것이 요금 가로에 좀 거리가 빠졌는데 핵전을 전제로 한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할 때가 됐다. 이 가정, 기본계획, 선제타격 개념 등을 다 포함했는데 지금 우리의 사실은 대비 개념은 대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핵은 억제될 수 있다. 북한이 억제가 실패해서 혹시 핵을 사용하더라도 최후의 정권 보위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협상 카드로 사용할 것이다. 사실은 이 말은 뭐냐면 핵은 이때 사용 안 한다는 전제에서 모든 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 계획도 필요하지만 별도 계획이든 뭐든 아예 초전에 핵을 사용한다. 사실은 그 냉전 때 나토군의 기본 작전 계획이 초전에 소련군이 핵을 사용하는 겁니다. 모든 게 초전에 전술핵을 사용한다는 전제에서 모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 봐서도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만일 상식적으로 한반도의 전쟁을 일으켜서 북한이 일으켰을 때 핵을 천재로 사용하지 않고 이길 방도는 없을 겁니다. 지기 위해서 전쟁을 벌인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선제 사용, 개전 초에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연합 방위태세를 일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와 맞춤 억제 전략을 현재는 정책 전략적 수준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사작전, 전투적 수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발전시켜야 되고 이를 키리졸브나 UFG 연습 같은 연습에 반영해서 실제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미가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일보해서 한미 핵공유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이건 나토식 롤 모델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한미 핵공유 협정은 저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핵공유 협정을 미국과 맺게 되면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절대 파리나 베를린이 런던이 위험한다고 해서 런던이 뉴욕이나 워싱턴이 위협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포기 안 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사실은 냉전 기간 동안 미국이 보여준 것이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아마 중국한테는 아이고 이거 가만뒀다가 나토와 같은 핵공유 체제가 출발해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슬금슬금 확장이 돼서 일본도 끼고 아세안 국가도 껴서 이게 집단 나토와 같은 체제가 되면 나토의 것은 소련방의 해체인데 나도 그런 운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불길한 그 예측을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한테는 미본토를 위협하는 핵능력을 개발해봐야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해서 우선 비핵화를 압박할 수 있는 한쪽에 금이 되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능력을 가질 때 북핵을 억제하는데, 핵은 핵으로 억제하는데 가장 강도 높은 미국의 확장 억제 및 맞춤형 억제 전략의 의제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핵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다, 강하다.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그 내용은 유인물 보시고,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나토의 핵기획 그룹과 비슷한 유사기구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기존 현재 있는 확장 억제 협의체를 뭐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보완하면 어떠냐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협정은 탑다운식으로 해야 됩니다. 실무자부터 올라가 봐야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탄도중량 해제했듯이 그보다 원래 무겁지만 한미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한국 대통령께서. 그리고 전술핵 배치도 추가적으로 일단 협정을 맺고 난 뒤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한번 전략상을 보면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국정 상세 전략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도 1차 상세 전략이 아이젠하워 정부 때 소위 핵무기를 통해서 유로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70년대 중반에 소련의 어떤 양적인 재래식 우위를 질적으로 좀 상쇄시키겠다고 해서 해롤 브라운 국방부 장관이 있을 때 추진했던 2차 상세 전략, 그리고 2014년에 처 게이글 장관이 추진했던 3차 상세 전략, 이 내용들이 지금 소위 첨단 전력들입니다. 로봇, 무기나 스텔스, 우주 등에 이미 미국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현재 기술, 레이저 등 미래 기술에 가속화해서 질적 우위로 미국에 대한 범세계적 위협을 상쇄하겠다. 동맹국의 참여를 희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보 환경을 보면 우리 대비태세는 과거 패러다임에 벗어나지 못해서 현재 또는 미래의 국방 수요를 충족하기엔 상당히 부족합니다. 북위협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합니다. 북은 걸프전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대규모 재래식 전력은 싸워보지도 전에 다 부시는 걸 봐서 비대칭 전력 위주로 선택과 집중으로 군사력 증강을 했는데, 우리는 3군 균형 발전 개념에 의해서 그냥 골고루 있는 거 다 중장기에서 전부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능력은 향상되어 있지만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해서는 매우 취약한 미스매치가 발생해 있다. 그 외에도 북위협 대비 외에도 미래 우리 주변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 대비나 미래전 양상과 전쟁 수행 방법, 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발전, 병력 자원 감소 등의 안보 환경 변화를 충분히 수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수용할 수 있는 한국형 상세 전략에 입각을 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군사력 건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첨단 전력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북 비대칭 위협 대비를 해서 핵심 전력과 미래 첨단 전력은 우선적으로 확충한다. 다음 장이 마지막으로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 재래식 위협 대비 전력은 꼭 필요한 전력을 우선순위 위에서 점진적으로 보강하되 효용성 없는 분야는 과감하게 도태한다. 19세기에 뭐 총 대포 이런 게 나왔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제일 잘 드는 칼 만들고 뭐 활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가도 바뀌는 겁니다. 기병, 궁병, 창병은 다 집에 가야 됩니다. 집에 가기 싫거든 궁병이 소총을 쏘는 연습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농사 지어야죠. 이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 탄두중량 해제를 최대한 활용해서 KNPL과 킬체인을 위한 전략 무기를 개발하자. 특히 이제 적 지도부를 KNPL로 대상을 했을 때는 미국에 맞추면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전통적인 의미의 상호 확정 파괴입니다. 그런데 이 KNPR에서 비핵 전략 무기를 개발하면 북 지도부를 대상해서, 그래서 이제 북은 왕조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평양 시민 수백만보다 자기 목숨이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김정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도 총폭탄 정신으로 최고 존엄을 지키겠다 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두 가지가 미국의 확장 억제와 우리의 비핵 전략 무기에 의한 KNPR이 잘 유기교로 결합을 하면 소위 억제의 신뢰성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건 좀 군사 전문적인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 단위 무기 위의 플랫폼에서 상호 운용성을 위주로 하는 소위 네트워크 기반전으로 사실이 미래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군은 이제 구호만 내세우고 미국은 상당히 진전이 됐는데 이게 느린데 이것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인 것, 플랫폼을 가지고 북한 또는 더 넘어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 대기하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결국 운용, 네트워크 이게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한꺼번에 구축하려면 시간이나 예산이나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비대칭 위협을 최단 시간 내 저는 뭐 잘만 구상하면 이게 구체적인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1시간 이내면 How to Fight 잘 구성하고 NCW 잘 구성하면 그렇게 겁낼 것 없이 1시간이면 뭐 한 2, 3년 만에 충분히 북한 2, 3년만 지나면 북한의 위협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것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플랫폼, 무기 체계나 네트워크를 최우선 구축하기 단기적으로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이를 토대로 나머지 전장 영역으로 확대를 시키자. 그래서 북군사 능력, 비대칭 능력뿐만 아니라 북의 전반적인 능력을 최소의 피해로 최단 시간에 무력화시키자. 장기적으로 이제 미래의 잠재적 위협도 할 수 있도록 하자.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한국적 미사일 방어 체계를 다층 방어 체계로 하자. 그래서 KAMD를 하층 방어 종말 단계 하층 방어에서 다층 방어체로 확정을 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독자적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 및 자체 개발도 검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예를 참고해서 비단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로켓이나 야포도 막을 수 있는 다목적 방어망을 구축하자. 이 KN-O2나 장사정포를 계속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국토는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핵심 지역 시설 위주로 사실 전국토를 다 하면 비용도 크지만은 그냥 일반 뭐 크게 군사적으로 전략적 가치 없는 곳에 북한이 쏠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지역 시설 위주로 최적화해서 이런 다목적 방어망을 구축하고 전반적인 국토는 KMD망에다가 탄도미사일 방어 위주로 이렇게 구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네, 신원식 장관님 그 발표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받은 느낌이 진작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수 정부 9년 동안에 뭘 했나? 그래서 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왜 이런 것이 실천이 안 됐나? 그걸 알아야지만 사실은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걸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토론 시간에 그거 한번 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이제 예방 타격과 선제 타격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방 타격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방 타격과 선제 타격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일반인들이 아마 좀 그 혼선을 하는 걸 많이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뭐 사회자로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뭐 좀 이제 토론 시간에 좀 더 많은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토론자 그 우리 신범철 교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 한반도 미래 포럼 만드시고 저희가 발기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외교부에 가면서 제대로 3년 동안 활동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불러주시고 챙겨주시는 천수성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최강부 원장님께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좋은 선배를 만나 배우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1세션에 하신 신각수 차관님은 사실은 이 분야에서 국제법을 백그라운드로 하면서 안보 외교를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신각수 차관님 같은데 저도 우연히 국제법을 백그라운드로 했고요. 사회 보시는 최강부 원장님은 제 국방연구원에 처음에 코올리게로 입사했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잘 돌봐주셨고 우리 신원식 장군님은 제가 국방부에서 장관 정책보좌관 할 때 국방부 정책차장 그리고 국장 하시면서 이런저런 거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인연들이 이렇게 만들어가서 오늘의 내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또 신 장군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선배의 가르침 같아서 뭐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또 뭐였냐면, 그냥 이 계기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그냥 진솔하게 전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어떠한 뭐 기관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배제한 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소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목이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신장군님 발표 내용은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군사전략. 이러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서 전술 운용에 들어간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로 가는 과정이 몇 단계 아직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만약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강보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 우리는 뭐 했냐? 이 질문을 스스로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저도 1995년에 국방연구원에 들어가서 22년, 23년 되는데 열심히 일했거든요. 매일 10시, 11시 퇴근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나라에 별로 기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신장관님께서도 저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신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고민이 빠진 거죠. 왜 그랬을까? 그렇게 보면은 절실함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잘 살고 여유 있고 한미동맹이라는 튼튼한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그 체제 안에서 정말로 아까 뭐 섹스피어가 묻고 이순신 장군이 답하셨다고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 안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핵무장을 한 북한에 대한 군사 전력은 너무 어렵습니다. 뭐 우리 전략 환경이 너무나도 악화된 거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도 부족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선제 타격이라든가 뭐 질문도 들어왔지만 핵 공격 이런 것들도 사실은요, 실제로 핵무기를 한 대 맞으면은 과연 전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스스로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정말로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입장에서 핵무기를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재래식 전력으로 확장 억제 의사소통에 시간도 걸리고 하는데, 일단 가능하면 전쟁을 멈추자고 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게 현실적인 답일까 하는 고민을 최근 들어서 늘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장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북한이 처음부터 핵무기 빵 쏘겠습니까?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협박을 한다든가, 재래식 전쟁을 갖다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확전 우세를 갖다가 점하면서 압박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우리의 양보를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복잡한 요인들을 과연 우리는 통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요, 사실 하나하나 시나리오별로 들어가 보면 정말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예전에 워게임 같은 데 참석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뭐 선제 공격이라든가 핵 공격,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미국 나름대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후과도 있을 테고, 엊그저께 뭐 미국의 전략사령관이 불법적인 핵무기는 사용을 거부한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공격을 받았다 해서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 민간인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법상의 복잡한 문제를 감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거보다도 또 어떻게 더 크다 보면 우리 이라크전 보면 전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전비를 얼마 썼습니까? 2조 달러 썼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조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6조 달러를 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부상자들 계속 병원비 대줘야 되지, 연금 대줘야 되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사용이라는 것은 전면전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다. 사실은 뭐 한 시나리오 수십 개 써서 다 돌려봐도 다 답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국제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데 Force Short of War라고 그래갖고 전장에 미치지 않는 무력 사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왔던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러한 구분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장에 참여한 것도 적고 무력 사용도 적고, 주로 북한이 공격했을 때 대응을 해오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개념도 조금 우리가 앞으로는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제 질문에 들어가서 군사 전략, 북한이 핵무장했을 때 군사 전략, 참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군사 전략보다는 보다 큰 차원에서 국방 전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전략이 how to fight라면은 국방 전략에는 어떻게 무력을 건설하고 주변 국가의 군사 협력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고, 이 줄에 제일 뒤에 계신 정경만 박사님께서 한 20여 년 전부터 그런 고민을 해주셔서 옛날에
그런 과제에 참여했던 기억 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먼저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차원에서 군사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사 전략 뭐 예전에 뭐 합참에 JMS 만드는 회의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요체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군사 전략 요체는 첫째, 전장 환경을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요. 전쟁이 발생했으면은 그 순간에 우리의 능력인 거지. 아, 우리가 뭐 5년만 있었다가 전쟁 났으면 뭐 획득했을 텐데 이거 소용없거든요. 전장 환경, 우리의 능력, 그리고 how to fight.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군사 전략의 요체입니다. 군사 이 전략을 고민할 때 그럼 전장 환경은 어떻게 될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면 전장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복잡합니다. 북한이 처음부터 핵무기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아니면은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뭐 연평도를 침공해서 점거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재래식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무력을 증강해 올 때 핵위협과 병행될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심지어는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하고 협조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한테 핵무기를 사용했어요. 근데 서울을 빵 타격한 게 아니라 울산이라든가 어떤 뭐 저쪽 후방 시설을 핵을 사용했어요. 우리는 미국이 당연히 핵보복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도 바로 이게 전쟁 징후니까 전면전으로 가야 된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그러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복잡한 전장 환경이 전개되는데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깥으로 공개는 안 되지만 내부적으로 시나리오와 입장을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장 환경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거기서 우리의 능력은 지금 얘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의 능력으로서는 안 되는 게 확실한 거고 우리 신 장군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능력을 앞으로 갖춰 나가겠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략적으로 아까 조태영 전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튼튼한 어떻게 보면 안보 확약이 있고 그리고 모든 정부가 한미동맹은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안보 공약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안보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거에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발생할 수 있는 한미 간의 차이는 충분히 예견 가능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의견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작권의 요체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지휘 통제를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주도권을 생사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핵심이 되는 거, 그게 만약에 핵과 관련돼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고 또 확장 억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능력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전술적으로 결국엔 다 연결이 돼 있네요. 우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저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이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핵 억제력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두 번째, 미사일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세 번째, 동시 타격 능력을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핵 억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 억제가 우리가 이렇게 보장받고 있는 거고 미국의 신뢰도 그런 뭐 한국뿐만 아니라 결국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높다. 그렇지만 그 확장 억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간격은 존재할 수 있고 이거를 메꾸기 있어서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되고 미리 한미 간에 잘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모든 옵션을 다 열어놓고 협조를 해 나가야 된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 미사일 방어는 신원식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층 방어로 해서 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는 더 늘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지금 뭐 팩3, 사드, 뭐 그러다가 뭐 에로우3, SM3 이 정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사일 장어가 발동하려면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일단 탐지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텔만 탐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재래식 미사일을 쏘는 텔도 있을 테고 핵미사일을 쏘는 텔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 또 뭐 핵미사일은 어떤 건가를 갖다가 방어를 해야겠죠. 북한도 바보가 아니죠. 핵미사일을 쏠 때는 엄청난 디코이를 자기 능력이 최대한을 발휘해서 쏠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식별하는 능력, 그 다음에 한두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올 거기 때문에 이러한 동시 미사일 방어 능력 이런 것들 고민하면은 미사일 방어 능력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능 개선 사업 우리 L셈, M셈 있으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밖에도 뭐 앞으로 기술 발전이 계속 결국엔 뭐냐 팩3가 왜 노동 고각 박사를 못 잡을까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속도에 대한 개념도 보완해야 되는 거고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레이더 성능이라든가 그런 모든 거를 다 보완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약간 이제 한 가지 새로운 얘기인가 이것도 다 군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시 타격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느 순간 돼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징후가 임박했다. 확장 억제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겠지만 만약에 그게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일단 우리가 맞았다. 그러면은 그거에 준하는 우리의 대북 보복 능력은 무엇일까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그거에 준하는 무기 체계를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시 타격을 해야 되는 거죠. 핵무기 한 발에 1000발의 미사일 예전에 이거 한 20년 전에 국방연구원에서 계시다가 은퇴하신 권태영 박사님이라고 킬로 스트레이티즈라고 하셔서 저도 그때 감명 있게 들었던 적이 있는데 핵무기 한 발에 우리는 1000발을 쏘는 겁니다. 맞으면 의사결정 필요도 없이 무조건 날아가게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딜레마는 우리가 이제 미사일 지침 개정해서 미사일에다가 1킬로톤짜리를 한 탄으로 올리면 1000발 하면은 1톤짜리를 올리면 1000발 하면은 1킬로톤이잖아요. 북한은 뭐 이번에 뭐 50킬로톤에서 150킬로톤짜리 핵무기인데 근데 그게 비교가 가능해요. 왜 그러냐? 북한은 이걸 서울 한 번에다 빵 터쳤잖아요. 나머지 지역은 그래도 운용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뭐 북한의 전략 타겟이 1000개가 될지 2000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1000개 정도면 주요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면 효과는 대등할 수 있다. 이 정도 재래식 능력을 갖춰 놓은 다음에 확장 억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예 어차피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전쟁하기 전에 승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억제로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확장 억제를 갖다가 함께 운영할 때 우리의 안보는 보다 튼튼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전략은 항상 개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해서는 능동형 억제 전략이라는 걸 만들어 놨었고 핵에 대해서는 뭐였더라?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걸 했었죠. 이제 뭐 그 나름대로 이렇게 용도가 다 필요한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군사 전략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속정속절이나 뭐 이런 개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빠른 의사결정과 빠른 동시타격 그리고 사실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거나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김정은이 지휘 통제를 제대로 못하고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미국이 이라크전 딱 터지니까 사담 후세인이 하루 만에 사라지고 결국에는 어디 지하 시설에서 잡혔던가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전략에 맞는 개념을 제시했으면 좋겠고요. 좀 긴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 상세 전략은 제가 작년에 국방연구원에서 이거를 조금 연구를 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이 개념 자체가 이제 미국이 중국이 따라오니까 중국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서 그 격차를 벌이겠다는 건데 우리가 북한하고 생각을 해볼 때 뭐냐? 기술적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그걸 우리는 맥시마이즈 해야 되는데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세 전략 6대 범주라고 미국 측에서 만들어 놓은 거가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다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첫째, 지상 무기하고 공중 무기를 갖다가 스텔스 기능을 하고 획기적인 그 능력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다량의 미사일 그리고 스텔스 기능 그리고 스텔스도 비싼 전투기의 시대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은 무인기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갖다가 우리도 고민을 하고 무인 스텔스 쪽에 연구를 시작하자. 그래서 어느 순간 사실 10년 동안 10년 뒤에 개발된다고 하더라도요. 10년 동안 북한이 핵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를 한다면은 10년 뒤의 전장 환경은 우리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런 식의 사고를 하자. 두 번째, 일제 공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작전과 미사일 능력을 갖추자. 그게 두 번째 범주인데 그 상세 전략에 이것도 우리가 딱 맞는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그냥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한두 발 날라오지 않습니다. 야포 공격과 여러 가지 디코이 미사일들과 그 와중에서 핵미사일에 섞여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일제 공격에 대비해서 미사일 방어와 그걸 위해서 초고속 능력과 정밀 능력을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 세 번째 개념은 잠수함 능력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게 미국은 이제 잠수함의 방향을 뭐로 설정했냐면은 무인 잠수함, 스텔스 잠수함으로 방향을 설정했더라고요. 제3의 상세 전략에서. 그게 더 효과적이고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연구를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 인간과 기계의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라는데 이게 정말 와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결심해서 사용하는 그 시기, 또 1차 타격과 2차 타격의 그 간격, 그 시간이 우리가 싸워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의사결정에서 우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쟁 결심 시스템과 실시간 교전 통제, 그리고 센서 처리, 센서 슈터 통합, 그리고 데이터 링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이게요, 미군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문제고, 미국도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전쟁을 해보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장관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연 우리도 한반도에서 연합전쟁이 수행될 텐데 이러한 실시간 의사결정하고 센서 슈터 통합하고 데이터 링크가 잘 될까? 전문가들은 이거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전자무기, 워게임, 신작전 전술인데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은, 미국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상세 전략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뭐냐? 인력을 갖다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장비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숙련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병, 그러니까 부사관들을 많이 이렇게 모집하고 있지만, 이런 숙련도를 갖다가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부분도 함께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무기체가 있더라도 잘못 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질문 안 하시고 발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두 분이 말씀하신 걸 조금 더 결합을 해서 진행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광수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소개받은 안광수입니다. 한반도 미래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석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어디 토론회 가서 얘기할 때 이 비공개 정책 토론에서만 얘기를 해봤지 공개된 장소에서 거의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예민한 문제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할까 상당히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아까 뭐 우리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앞 세션에서 얘기한 것들의 어떤 효과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런 군사적인 조치들, 그다음에 이런 것이 그 밑에서 밑바탕이 갖추어져야 앞에서 얘기한 그 경제적인 제재들이 보다 더 큰 효과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장훈님께서 얘기하신 그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뭐 총론적으로는 찬성을 하고요. 강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일어나서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북한이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당연히 그 핵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방지해야 되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이 터전을 깨끗한 상태로 물려줘야겠죠. 뭐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 전략이 무엇보다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조 차관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부정해버리면 우리가 출발점을 찾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능력이 아무리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확장 억제의 유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기 시작하면 도대체 우리가 북한의 핵 억제에 대해서 어디서 시작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굉장히 곤궁해지게 되고요. 또 거꾸로 미국의 입장에서 확장 억제를 통해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한반도가 약간의 지금 테스트베드처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하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의존해서 살아온 나라들은 다 핵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미국은 이 상황에서 어쨌든 확장 억제가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억제는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크게 의심할 수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의 능력과 조치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장훈님께서 앞에서 얘기하신 그 핵 전력의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보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조치들은 분명히 우리 입장에선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지금까지 한미 사이에서 해온 그런 경과들을 보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들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뭐 가능한 부분들부터 먼저 찾아서 그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를 한꺼번에 하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앞에서 나토식 뭐 핵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나토에 있는 국가들도 사실 그런 식의 핵 운용에 있어서 사실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식의 핵 운용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도 만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그 어떤 공동 의사결정이나 어떤 공동 작전 계획, 핵 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의 어떤 주권과도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미국의 전체적인 핵 전략 하에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요구하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핵을 가지고 하는 어떤 연습들, 연합 연습 훈련, 뭐 그다음에 핵과 관련한 어떤 의사결정체의 설정,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확장 억제의 어떤 그 신뢰도를 보다 높이는 방식은 결국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역할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확장 억제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지는 못하지만 핵을 이용한 도발을 억제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부분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핵 능력의 개발은 결국은 한미 사이의 어떤 디커플링 문제에 보다 집중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 디커플링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한미 사이의 어떤 그 노력의 공고화도 필요하지만 한국의 능력과 역할이 지금보다 좀 확대된다면 그 어떤 디커플링의 문제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그 핵을 확보해서 핵 억제를 갖지 않는다면 결국은 재래식 억제의 방법으로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얘기하신 그 뭐 상쇄 전략 차원의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들이고 설득력 있는 얘기들로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해온 것들을 보면 그 킬체인과 KAMD 중심의 얘기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오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KMPR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억제라는 것은 뭐 심리적인 문제고 상대방이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 근본은 오히려 제가 뭐 선호하는 용어지는 아니지만 KMPR에 오히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KMPR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킬체인과 KMD 두 능력이 갖추어져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어떤 위기시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킬체인이라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스템입니다. 의사결정권이나 통수권자가 개전을 해야 하는 정치적 결심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북한의 지금 행동이 전쟁에 임박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북한이 개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개전을 하는 그런 결심을 해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킬체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능력의 어떤 비율을 굉장히 고도화된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이 킬체인과 KMD 문제는 그 비율을 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면에 KMD는 비싸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시스템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확실히 군사적인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너무 킬체인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북한 그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KMD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되면 비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돼서
어느 쪽에 이렇게 치우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이에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북한의 어떤 전면전 발발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 전면전이 발발한다고 하더라도 핵을 사용한다는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어떤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결국은 핵을 이용한 어떤 국지도발, 핵위협화 국지도발이 더 우리한테 준비해야 할 그런 당면 과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뭐 김정은이 그 뭐 서해 5개 도서를 놓고 강점하는 그런 것을 그 TV에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지만,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기존의 국지도발보다 더 높은 강도의 도발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뭐 경계선을 뭐 강점을 한다든지, 서북도서의 일부를 강점을 한다든지, 뭐 한반도의 일부에 뭐 재래식 미사일이라든지 어떤 뭐 장사정포를 뭐 이용한 뭐 화력 도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존과 같이 북한이 핵 능력이 없을 때와 같이 북한의 원점을 타격하고 북한의 지원 세력과 지휘 세력을 뭐 타격하는 그런 우리의 대응 개념을 바로 적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합동 전력을 이용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북한이 요구하는 어떤 전면전으로 확전을 의도하고 그 도발을 한 거라면, 그러한 어떤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의 대응에 대한 전략은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유형들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핵위협화 고강도 국지도발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핵은 위협의 수준에 머물 뿐이지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본다면 우리의 대응은 보다 확고해질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의 그러한 도발을 계속 학습시켜서 계속 반복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은 그것에 굴하지 않는 우리의 어떤 자세, 준비 이런 것들이 보다 요구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장훈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 2가지 정도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그 핵위협화의 어떤 그런 그 북한의 국지 도발이 있을 때 지금 신장훈님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체계들 또는 그 대응 뭐 상세 전략과 같은 전략들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것에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효과가 낮거나 뭐 대응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상쇄 전략에 대해서 앞에 뭐 우리 신 박사님까지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얘기를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20년 전에 국방부에 근무할 때 유사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한국군을 병력 중심에서 과학기술 중심의 군으로 탈바꿈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가 그 북한의 어떤 리딩 엣지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여기에 요구되는 것은 기술과 재원인의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국가적인 전체 차원에서 어떤 스피논 뭐 시스템을 만들어서 외부의 기술과 뭐 민간의 산학 시스템까지 다 한다면 가능한다고 생각하고, 재원도 뭐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이것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의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어떤 선진화된 시스템의 리스 체계 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중간 갭을 메꿀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광수 실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 안 실장님이 지금 질문하신 게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그 북한이 과연 어떤 군사 전략을 갖고
도전해 올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고 핵실험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때 뭐 그럼 KMPR로 하겠다. 미사일 시험 발사하니까 킬체인을 갖고 그다음에 또 하니까 뭐 KMD로 가고. 그래서 그냥 북한의 도발이 뭐 소위 말하는 요즘 전략적 도발이라고 그러죠. 전략적 도발이 있을 적마다 그냥 하나씩 꺼내놓는 형태여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의 아키텍처가 없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좀 걱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상세 전력, 또 신범철 교수가 얘기하는 뭐 이런 기술군 가공하는 게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가 약 40조 정도 국방 예산이 있는데 그럼 이걸 다 하려면 얼마나 국방 예산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이제 선택과 집중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국방 예산이 무조건 무제한 늘어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신원식 장관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뭘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방어를 먼저 해야 되느냐? 공격을 먼저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먼저 결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분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빠진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사실은 한미 간에 과연 이 연합 지휘 체계라든가 연합 군사 태세는 어떠한 형식으로 진화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좀 더 안심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얘기가 자꾸만 나오면서 미래사령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미래사령부의 모습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이라든가 도발의 양태를 생각해 볼 때 어떠한 형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야 그런 형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좀 더 미국으로부터 좀 더 안심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지금 재밌는 거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연합태세를 유지하는 데 좋은 것인가. 약화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이제 신원식 장관님께서 살짝 얘기하고 넘어가셨어요. 전술핵 재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상당히 이제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은 전술핵 안 된다. 전략적 보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술핵 배치보다는 NCND 정책으로 나가고 옵션 디터런스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한 옵션인가? 그럼 가능하게 하려면은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충족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우리 연구원의 창립자이신 우리 정몽준 의원께서도 지금도 아직도 전술핵 재배치를 강조하고 계시고 저희 연구원에 있는 전성훈 박사도 전술핵 재배치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군사 운영적인 측면보다 사실 심리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핵무기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것보다 이 그 심리적인 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그 심리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형태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세 분께 다 똑같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 건가? 예를 들어 주한미군의 전력의 평가 가치 제가 2003년에 국방연구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165조가 나왔어요. 165조. 그리고 국방개혁 2020에 들어가는 비용이 620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국방 예산의 2배씩 써야지 15년 돼야지만 소위 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현재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좀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신 장관님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질문이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의 최강 박사님 말씀하신 왜 이제 이런 아까 말한 게 안 되었는가.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이제 과거에 집착하는 일반적인 사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고 정다웠던 것과 이별을 해야 혁신이 되는데 그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되는 조건은 뭐냐면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쫄딱 망하게 생겼다, 죽게 생겼다 해서 아주 절실할 때, 그러고도 선각자를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탑다운식으로 하지 여론 형성해가지고 뭐
토의해가지고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 리스크 테이킹을 하더라도 뛰어난 선각 소수의 선각자가 선구적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일반 대중이 아이고 뭐 답도 안 보이고 저 사람 똑똑한 것 같은데 저 사람 말 들으면 대거치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통상 이런 게 만만한 게 아닌 게 기득권 저항이 여러분 그 메이지 유신 잘 아실 겁니다. 1868년하고 1869년 사이고닷컴 우리가 구테타해서 이제 70년쯤 됐는데 결국은 신식 군대, 구식 군대 싸움이 세이난 전쟁이 난 거거든요. 톰 크루즈가 나온 그 라스트 사무라이의 그 주인공이 그 저 일본 사람이 그 소유만 사이고 다카모리 정한론을 펼쳤다. 그러니까 한판 전쟁을 하고 신식 군대로 바뀝니다. 이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앞에 제시한 것은 19세기 중엽에 농업화 군대로 산업화 군대로 바꾸는 것과 거의 유사한 지금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4차 산업혁명까지 일어난 이 기술 그 결정형 문명의 패러다임 속에서 군대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제 잘못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인 기득권들이 사실은 기존에 쭉 깔려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 여기는 군사는 나중에 마지막은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군사 건설과 관계되는 거냐. 그게 방위산업도 연결되어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군의 산업화 군대 스타일에는 막대한 장치 산업들. 그러니까 우리 산업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명의 기술을 잘 아는 사람들의 컨센서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은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해줘야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게 좀 잘 안 됐다 이 말씀이고 두 번째 이제 예방 타격과 선제 타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제 타격은 저기 우리 나라를 공격할 확실한 징후가 있을 때 이것은 이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는 그냥 전 세계 모든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WMD 대량 살상 무기로 저기 공격할 징후가 있는데 아유 뭐 한 대 맞고 뭐 국제적으로 혹시 시비 걸릴지 모르니까 하지 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바로 하는 거고 이제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는 당면한 공격 징후는 없으나 미래 특정 시점에 적이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패배를 하거나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라는 게 확실할 때 하는 예방 전쟁의 개념이니까 사실 지금 미국이 하겠다 하고 나오는 개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선제 타격보다는 프리벤티브 스트라이크로 보는 것이 좀 정확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예방 타격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안 박사님께서 핵 기업화에서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응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개인적으로 저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고려사항은 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국지 도발을 했는데 우리가 강력한 재래식 대응을 한다 그래서 핵을 쏘게 되면 그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공갈 게임입니다. 야, 핵 갖고 있으니까 내가 쏘았는데 네가 하면 내 핵 쏴? 그래 쏴봐라. 네 죽고 나 죽자 하고 가버리면 이거야말로 사적생의 각오로 하면 크게 우리 대응이 달라질 것 없다. 원점 타격도 하고 과감하게 들어간다. 당연히 미국하고 연계가 되겠죠. 만일 하게 되면 미국의 확장 억제 시스템이 즉 맞춤형 억제 전략 시스템이 확실히 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뭐 우리가 발표도 할 것이고 그런 능력과 태세를 현시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KNPR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만일 핵을 쏘면 그래 우리가 수십만 죽을지 몰라도 김정은 너는 확실히 지하에 있든 어디 있든 죽어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우고 우리가 기존을 하면 될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의견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만약 핵무장한 상태에서 전면전을 도발하면 전략이 바뀌게 되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는 조건은 그들 스스로도 정립해놨어요. 소위 3대 혁명 역량 강화입니다. 북조선 혁명 역량 강화. 지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남조선 혁명 역량 강화. 즉 우리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시스템. 결국 국가보안법이 철폐돼서 우리가 분열되고 용공적인 이 팽배됐을 때죠. 가장 중요한 게 국제적 혁명 역량 강화. 즉 한미동맹이 파괴됐거나 약화됐을 때 말한 겁니다. 6.25 때도 똑같았습니다. 자기들 전쟁 준비 끝나고 서울만 3일 점령하면 남도당이 다 벌겋게 만들 거다. 에치슨 라인 때문에 미국은 영원히 한반도에 안 올 거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가 오판을 한 거죠. 결국은 북한이 전면전을 하는 것은 핵을 가지고 한미동맹을 디커플링 시킨 상태에서 남북한의 1대1 구조를 만들어서 핵을 가지고 이니셔티브를 줘서 싸우지 않고 이기면 최고고 적화하면 만일 싸우게 된다 그러면 핵무기를 초전에 사용해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도와줄 한미동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건은 극단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세 전략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강 박사님도 동일한 질문이니까 구현하는데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예산보다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건 기술입니다. 우리가 돈을 준다고 해서 탱크를 대포를 늘리고 그냥 일반 비스텔스기 비행기 사오는 건 돈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것들은 일단 외국에서 잘 안 팔아요. 첨단 전략들. 첫 번째. 특별하게 정상 외교를 통해서 확실히 안 해주면 잘 안 팔아요. 자체 개발을 하려면 그 기술적인 극복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소위 빠른 추격자에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원천 기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기술들입니다. 킬체인 마찬가지고요. KMD 마찬가지, KMPR 마찬가지. 이게는 우선 우주에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ICT의 첨단 기술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더한 것은 탄소 섬유를 비롯해서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나노 신소재와 같은 첨단 화학 재료공학들이 다 필요한 기술들이에요. 이 기술들이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여기선 기술의 문제가 있다. 핵심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예산의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안보 상황은 좀 다르긴 한데 안보의 공백을 발생을 최소한 범위에서 시대 뒤떨리는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도 사실은 구조조정을 할 때 먼저 구조조정 해놓고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옛날 거 하면서 새로운 거 있을 만큼 자원이 풍부한 경우랑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기업과 달리 군대는 섣불리 했다가 그때 안보 공백이 발생을 또 방지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분명히 일반 기업이나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국방비에 관련돼서 우리가 위협에 비해서 국방비를 GDP 규모 작게 쓰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3% 선까지 정액을 시켜야 된다 보고 정액된 돈을 가지고 일단 북한 소위 비대칭 위협, 특히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능력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거부적 억제하는 데도 쓰이는 전력들이고 여기에 파생되는 기술들은 우리 군을 첨단 군대로 만들 수 있고 나아가서 또 민군 상호 미래 먹거리에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중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더 이상 위협이 크게 되지 않는 것. 북한 전차 많아도 걸프전, 이라크전 보셨죠? 한미연합 공군이 우세하면 빤한 길 따라 그렇게 많이 못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통일이 되고 난 뒤에 중국이 한국 전차가 무서워서 한국 직접 안 그리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 바레만 근처에 은밀하게 누워있는 4,000톤급에 있는 잠수함에서 발생되는 EMP탄 20발이 무서워서 안보 위협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 의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 문제는 최적화시키고 이제 기술이 문제인데 기술. 이것은 일단 자체 개발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체 개발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만 기술을 가지고 안 되고 이 분야는 상당히 민간이 앞서가 있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군 기술을 제대로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이런 또 민군의 국내적인 요소만 가지고 안 됩니다. 해외 기술 협력을 우리가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금 플랫폼 위주, 무기 체계 획득 위주로 되어 있는 획득 체계 구조 법 제도를 첨단 기술을 위주로 해서 바꿀 수 있는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시프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술핵 배치 가용한 옵션인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술핵 배치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제외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 만약 하게 된다면 저는 이건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우선 그 협상을 전술핵을 배치하는 의사결정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부대 시설 준비하는 데도 걸리고 국내적이나 주변국의 갈등 소외 극복에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핵 공유 협정을 맺어놓고 그 협정 후속으로 전술핵 배치는 여러 가지 전략 상황을 고려하면서 검토해볼 가치는 있다. 뭐 이 정도 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부가에서 협정이 없는 단순 무기 배치는 사실은 H-9이 그냥 미국이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니까 주한미군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사실은 주한미군이 불안할 것이다. 또 미국이란 나라는 글로벌 리더십을 고려하면 적어도 나라의 이름으로 사인했는데 나 그거 안 했어라고 오리발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걸 이제 좀 정리해 보게 되면은 전술핵이 배치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통제 아니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PG 이제 핵기획 그룹이어서 의사결정 아까 참 안 박사님 말씀하신 답변을 못 드렸는데 공동 정책 결정을 합니다. 나토 국가하고 미국이. 그다음에 역할 분담. 그다음 이제 그게 MPG 그룹에서 하고 전술핵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평소 관리는 미 군수품 관리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MPG나 이런 데서 야 이게 사용하자고 결정이 되면 나토군 항공기 F-15, F-16 토네이도 항공기에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는데 이 떨어뜨린다고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무기 활성화 코드를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 핵가방인데 그 핵무기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하트라인으로 야 비밀번호를 풀어라 패스워드를 코드 승인 해제 코드는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걸 더 발전시키냐 뭐 하는 것은 뭐 여기서 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토의 롤 모델로 해서 우리에 맞게끔 발전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다음에 이제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첫 번째 예방 공격, 선제 공격은 그 트렛의 이미넌스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하는 건데요. 아무튼 북한의 핵을 가지면은 요 두 군데 다 고민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의사 결정을 더 빨리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죠. 빨리 결정하다 보니까 실수, 오판할 가능성도 있고 계속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과거에 우리가 국지도발 계획에 대한 개념과 전략 그리고 핵억제에 대한 개념과 전략 했는데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신정부의 그 국방 전략과 군사 전략을 갖다 개념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 하면은요.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서 2012년인가 국방연구원에서 북한 군사 실장을 할 때 종합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국방비 이렇게 연구원에서 뭐 추계를 해보니까 한 실질 군사력을 한 10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의 아마 저기가 뭐야 예산이 한 40조 해서 10분의 1이다.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우리가 생존이 걸려 있으면 우리 예산이 얼마입니까? 400조. 100조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는 그걸 지금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각오가 있으면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조태영 차관님 말씀도 그랬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아까 그 저기도 같은 말씀이세요. 사실은 그 우리가 2020 만들 때 15년 예산에서 620조잖아요. 연도별로 나누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정도면 1년에 100조 정도는 충분히 정말 위기라면은 할 수 있고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좀 접근하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방어와 공격 질문하셨는데 이제 전장 상황이 바뀌어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잘게 잘라 부르면은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미넌트 트렛 이제 식별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 그때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고민돼 있고 그 다음에 핵무기 사용. 거기에 대한 우리가 방어와 대응. 그리고 핵무기 2차 사용. 그 다음에는 방어와 대응은 심각하게 고민돼야 될 겁니다. 그 몇 번의 기회가 군사적으로 실전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방어와 공격이 동시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라고 전자권 전환은 저는 예전에 또 그랬고 지금도 필요하면 하자. 좀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있냐면은 이제 냉정하게 혹시 기자분들 계시면 이 얘기 쓰지 마세요. 재래식 전력은 이제 우리가 북한을 이길 능력이 됐다. 재래식 전력에서 싸우는 거는 우리가 전자권을 가지고 해도 된다. 근데 핵 문제는 우리가 안 돼. 우리가 전자권을 갖고 있어도 핵무기 쓰는 거를 지휘 통제를 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작권은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은 충분히 가져오는데 뭐를 통해서 가져야 되냐? 안정적인 전환이 중요하다. 한미 간에 감정 상하면서 갖고 올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 사전 협조를 충분히 하면 우리는 전작권 갖고 와도 된다. 왜냐하면 전장 상황이 우리가 재래식 전력은 지휘 통제하면서 주도적으로 하고 핵 전력을 미국으로부터 확정 억제를 확실히 받아오는 그런 것만 보장되면 지휘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는 전 이것도 현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길게 볼 때는 우리가 다 열어두자 그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지금 단계는 뭡니까? 북한이 전략 도발하면서 자기들의 핵 능력,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전쟁을 생각할 때는 정말로 전쟁을 생각한다면 미국에 대한 타격까지도 생각을 한 다음에 전쟁을 할 거기 때문에 ICBM 개발이란 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성 14형을 갖다가 성공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거고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비핵화 협상에 임하고 그런데 북한이 그것까지 가서 실전 배치를 하면 그 다음 단계 그리고 핵위협을 하면 그 다음 단계 이런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맞춤형으로 대응하면 된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all options on the table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술핵 부분도 저 기록에서 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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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수. 예. 뭐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예방 타격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이론적인 것은 다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이니까 동의하는데요. 북한이 우리한테 대해서 계속 선제 공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저 위협을 가시화하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상황에서 우리한테 계속 우리가 예방 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핵위협과 국지 도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북한이 과거에 국지 도발을 통해서 계속 학습을 해왔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이나 그 연평도 포격 도발 때 한미의 대응 또는 한국의 대응이 그렇게 북한의 어떤 다음 도발을 억제할 만큼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그런 도발을 통해서 다음 도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가거나 너무 쉽게 대응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전작권 문제는 사실 뭐 중심이 한국군이 그것을 주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군이 그것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국군이 주도할 능력을 먼저 갖추는 것이 전제돼야 되는데요. 뭐 우리가 사실 어떤 그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발휘되게 하는 뭐 밑바탕 전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S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요구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전력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숙련도도 올라가야 되고 정보라는 것은 정보가 축적되어서 그 축적된 정보하고 새롭게 습득되는 정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분석해낼 수 있는 사람의 능력도 또 있어야 되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것을 갖추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작권 전환이 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원 커맨드 원 오플랜을 유지해 나간다면 우리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둘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면 한미 사이에 어떤 협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앞으로 뭐 정부 당국자들이 좀 참고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 장군님. 네, 유재승입니다. 제가 금년 초까지 국방부에서 국방정책실장을 했고 지금 오늘 이런 귀한 자리가 있다 그래서 배우고자 왔고 또 제 생각을 좀 정리할 목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청중으로 계신 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이 군사 전략의 논의가 어디에 초점을 맞춘 논의냐에 따라서 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만큼 군사 전략의 고민은 다른 어떤 뭐 학문 영역과 비교하더라도 특히나 연관된 사고가 필요하다. 군사 전략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군사 전략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별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질문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미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군사 전략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제기하는 질문을 제기하는 배경적인 그런 어떤 몇 개의 그 명제, 이건 확립된 명제들이죠. 이걸 좀 제가 좀 그 오늘의 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네, 현대 군사 전략의 초점은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를 회귀하면 회귀할수록 군사 전략의 초점은 군사력의 사용이에요. 더 use of military power예요. 그러나 현대로 오면 올수록 지금 특히 지금 이 순간에 threatening the use of military power입니다. 이 위협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잘 안 쓰죠. 근데 지금 현재도 우리의 군사 전략, 미국의 군사 전략, 한미 동맹의 군사 전략은 작동 중에 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새로운 계획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정치 리더십이 정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한미 동맹이 만든 맞춤형 억제 전략이 가동 중에 있어요. 아까 신원식 장군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다임 요소, 다임 분야별로 외교 경제 압박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영우 이사장님께서도 아까 먼저 세션에서 외교 다음에 군사 옵션이 실행이 돼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이 좀 잠깐 계셨는데 지금도 군사적 옵션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NLL 이북으로 넘어서 그 무력 시위를 했고요. 그리고 레토릭만으로도 했고요. 자, 유 장관님 이제 시간이 없기 예. 때문에 짧게 좀 끝내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발표자도 아니고 토론자도 아닌데 말씀이 죄송한데 하여튼 제가 좀 더 좀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더 그 해법을 찾는데 좀 기여하도록 하려면 그 위협을 군사 전략적 위협을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예, 외교 전략과 군사 전략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하여튼 이 방대한 주제를 이 단편적으로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오른쪽에 먼저 손을 드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 경제 문재현 기자라고 합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군사 안보나 군사 전략과 관련해서 항상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질문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이러한 화성 12형이라든지 화성 14형 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생각보다 많이 가속화되어 있다 이런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현 단계의 군사 전략,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명료한 답이 나오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ISR 기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다들 말씀하셨다시피 그 뭐 정찰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뭐 장거리 탄도미사일,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우리는 스커드 미사일이 결국 우리를 공격하는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핵무기 개발이 우리의 현 군사 전략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어떤 대안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범철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무기 체계를 들여온다 하더라도 그 무기 체계를 활용해야 하는 뭐 기장들이라든지 이런 조종사들의 숙련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걸 할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 플랜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그 무기 체계 하나 도입할 때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현 씨 그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순서가 먼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김두현입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요즘 국내에서 핵 공유라는 개념과 뜻이 좀 혼란과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통일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나토의 NPG와 유사한 핵 계획 그룹과 유사한 그런 한미 고위급 협의체는 뭐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토 형식의 핵 공유 모델은 동북아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좀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핵무기를 한국 본토에 보관과 관리를 하든지 내지는 미국이 핵탄두 실은 폭격기를 한국인 조종사를 훈련시키든지 그런 모델은 한미 간에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같은 질문을 신원식 장군님과 또 그 외교부 시절 때 나토와 좀 그 깊은 대화를 많이 하셨던 신범철 교수님께 같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추구하시는 핵 공유에 대한 컨셉을 좀 뜻을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는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핵 공유에 들어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요구사항 한두 개만 좀 저희한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다음 사회자님이 10분 주셨는데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하신 분들, 토론하신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바고, 특히 그 어려운 문제, 국방비 문제라든지 또 방산이나 획득 정책 관련된,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를 쌓으면서 한 두 그 신장군님, 신 교수님 설명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해야 될 것을 이제 코멘트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그 군사 전략을 개발하거나 또는 하우투 파이트를 해 나갈 때, 또 국방 개혁을 해 나갈 때 항상 우리가 아쉬웠던 것은 논리적인 전개 절차가 없이 했다. 핵심적으로는 안보 상황을 제대로 평가해서 현존 위협, 미래 위협, 잠재적 위협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우리가 쳐야 될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을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특히 중요한, 특히 군사력과 관련된 건 적의 위협을 어떻게 면밀히 분석할 거냐. 갑자기 뭐가 대두가 되면 그걸 너무 중점적으로 부각하다 보니까 나머지가 어두워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신 장군의 발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계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질문은, 이것도 답도 내기는 어려운데, 아까 발제에 그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차원에서도 미 군사력을 동북아 지역에, 한반도 인근 지역에 배치하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국의 북핵 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역작용으로 되고 있다 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그 이번에 사드와 관련해서 3노를 봐도 중국의 속내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겨냥한 것이 아니고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3노 자체가 다 보면 미국을 염두에 두고 아태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북핵 문제가 안 풀리는데, 거기에 대한 타치가 사실은 1세션에서 좀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워서 군사력 운영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신 장군님 말씀하셔도 좋고, 또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이 좀 말씀하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신문의 박태인 기자인데요.
그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내에서 좀 논쟁이 있었던 디터런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맥마스터나 공화당 지금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지금 전통적인 디터런스 티오리가 먹히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민주당 사람들은 우리는 소련도 디터를 했는데 북한이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뭐 맥마스터가 얘기하는 거는 뭐 디터런스가 북한이 저 티오리가 적용되지 않으면은 뭐 예방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 이래서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북한에 대한 얼만큼 억제이론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전통적인 억제이론이 그 북한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지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의 질문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지금 주제가 핵무장한 북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디터런스가 안 되는 이유가 핵무장한 북한이 아니라 핵무장한 김정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그동안의 전임 정부에서 그 김정은에 대한 또는 뭐 도발 원점 타격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참수 작전을 포함하여 실제로 정말 김정은을 핀포인트 할 수 있는 군사 전략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의 정권의 수계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테러와의 전쟁에서 보면은 미국이 군사 전략적으로 오사마 빌라덴을 타겟으로 삼는다든지, 또는 리비아의 가다피 같이 그런 식의 지금 전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압박을 제외하고 순수한 군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그걸 해낼 수 있는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좀 무지한 질문인데 매우 궁금했습니다. 무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 못 받고요. 이제 각 세 분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원식 장군님. 예. 우선 유재성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하여튼 저도 뭐 동일하게 그렇게 비핵화에 사실은 보디 개념에서 적정 부분 기여하고 있고, 그 기여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이렇게 동감합니다. 두 번째, 뭐 기자님이 질문하시는데 화성 12호 14호 당장 군사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근데 이게 생각하시면 화성 12호든 14호든 이게 다 미사일이거든요. 북한의 미사일은 80년대부터 스커드가 배치돼 있어 북한의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 숫자와 기술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우리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고요. 단지 최근에 거기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으니까 바뀐 것 같지만은 기본적으로 날라오는 딜리버리 운반 체계의 특성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김주현 박사님께서 이제 핵공유 혼선했는데, 추구하는 핵공유의 컨셉은 제가 제시한 대로 전술핵이든 전략핵 좀 차이 나는 것이, 우선 이제 나토의 핵기획구를 만드는 거하고 전술핵 배치 공유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핵기획 그룹 같은 데서 양자가 만들어서 그래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도 되고, 현재 확장 억제 우리 잘 아시는 그 유재성 장군님 그걸 많이 하시는데, 확장 억제 협의회를 좀 임무를 보탤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자 먼저 한반도에 투사될 미 핵전력에 대해서 상호 정보 공유를 하자. 예를 들면 괌에 있는 B-52 ALCM이나 뭐 SLBM을 예를 들면 공유를 하자. 그다음에 이것을 사용하겠다 결정을 하면 공동 의사 결정하자. 사용하느냐 마느냐. 이제 양국 통수권자가 결정을 하고 나면 지휘 통제는 이제 한미연합작전 지휘 통제법인에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평소에 작전 계획을 만들어야 되니까 한미가 소위 만들 수 있는 작전 기획구를 만들어서 작전 계획 같이 작성을 하고, 그다음 이 만든 걸 가지고 연습에 반영을 해서 같이 공동 연습을 연합 연습을 하는, 이게 범죄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미측에 요구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야 되고, 또 여기에는 김정은이가 롤 모델이 됐는데 벼랑끝 전술해야 됩니다. 요거 안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거 안 하면 우리 핵무장 시켜주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니들 전술핵 배치도 안 하고 핵 공유도 안 해주고 그냥 4D만 믿으라는데 난 믿고 싶은데 나도 조금 캐스천이고 야 북한도 그걸 안 믿기 때문에 핵 개발하는 거 아니냐. 중국도 그럴 가능성을 보고 자꾸 틈새를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협상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국을 너무 많아서 예. 장군님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정확히 이해했으면 사실 상당히 난이도 높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제대로 이해됐으면 우리 다 수단은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실행 자체는 당분간은 미국이 해주는 게 안전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문제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문 기자님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게 12, 14도 저는 우리에 미치는 게 우리의 현재 그 아까 말씀드린 핵 억제 전략이 맞춤형 억제 전략이고 확장 억제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뢰도 제고나 그런 걸 위한 노력도 해야지만 군사적 차원으로서 그것을 백업하기 위한 우리의 자체적인 능력에 관심을 둬야 된다 하는 게 우리 무기체계 숙련도에서 군은 많이 노력합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재도 엄청 많고요. 교육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핵경유 사실 나토랑 이런 얘기 안 해줍니다. 세상에 제가 느낀 경험은 세상에는요. 핵무기 보유국, 합법적인 핵보유국이 있고 사실상 핵보유국이 있고 그 다음에 전술핵 배치국이 있고 전술핵도 없는 나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토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국은 전술핵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라인을 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니들은 왜 필요하냐 하니까 자기들은 필요하대. 거기서 참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게 있더라 하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핵공유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구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전술핵 배치하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그럼 전술핵 배치하지 말고 전술핵은 어떻게 나중에 작계가 격상되면 그때 들여오는 걸 하고 지금이라도 그거를 대비한 공동 작계라든가 뭐 텍사스 가서 훈련해도 되고 유럽 가서 훈련해도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름 우리가 개념을 만들고 집행을 한다면은 국내적인 정치적 리스크는 최소화하더라도 뭔가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통적 억제 이론이 우리 한반도에 적용이 되느냐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저는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김정은이 우리 정 의원님 말씀처럼 김정은이 마치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지 왜 적용되냐? 억제 이론의 기본은 생존입니다. 김정은도 생존은 고려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 드려야 할 사안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유재승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공세적인 군사력 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북한 위협과 현 군사 전략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군사 위협이 그 군사 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어떤 그 근본을 제공하고 있죠.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찾는 것이 군사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무기 체계에 대한 운용자들의 어떤 숙련도도 뭐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그 순간 그 계획할 때부터 그것은 어떻게 운용해 나가서 어떻게 숙련된 사람들을 뭐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도 같이 고민돼서 같이 검토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억제에 대해서 뭐 견해가 다르다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뭐 미국 그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그 공화당과 민주당뿐만 아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다른 그런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런 견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억제의 어떤 분석 프레임을 뭐 좀 더 다양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께서는 2층에서 총회를 잠깐